나를 대체 가능한 부품이라고 불렀던 그 남자는 내가 그가 일하는 회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새벽부터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비단 속에 감춰진 칼날처럼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생각이었죠. 9년. 내가 이곳 해성테크의 복도를 걸어온 시간입니다. 우리를 침몰시킬 뻔했던 폭풍우 속에서도 살아남은 9년이었습니다. 세 번의 가혹한 구조조정, 혁신을 약속했던 두 명의 대표이사, 그리고 우리의 피를 말려 죽일 뻔했던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그 모든 시간 동안 나는 남았습니다. 권력이나 박수를 원해서가 아니라 이 회사가 지킬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실, 내가 가장 신뢰하는 임원 한 명 외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은 해성테크가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나는 그저 지켜본 것이 아니라 함께 뛰어내렸다는 것입니다. 전임 대표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막기 위해 긴급 자금을 간청하던 그날 밤, 나는 가진 모든 것을 송금했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내게 남겨주신 유산, 그 한 푼 한 푼을 전부 털어넣었죠. 그 대가로 나는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이 회사의 지분 51%는 한울홀딩스라는 조용한 껍질 아래 묻힌 내 이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도 직함에 대한 욕심도 없이 그저 생존만을 위해서였죠. 그러다 최민준 상무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마치 신문의 헤드라인처럼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스탠퍼드 MBA 출신, 완벽한 맞춤 정장, 투자자 설명회에 최적화된 목소리, 모든 말을 개조식으로 내뱉으며 리더십이란 자신을 위해 판을 새로 짜는 것이라 믿는 종류의 남자였죠. 첫 회의부터 그는 자신의 임무를 분명히 했습니다. 해성테크는 비대하고 진부하며 대담한 비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그의 미소는 완벽했습니다. 오만함도 마찬가지였죠. 나는 그를 마치 휘발유 근처에 있는 성냥을 보듯 지켜보았습니다. 너무 자신만만한 나머지 자신이 딛고 있는 바닥이 기름에 젖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듣지도 않았죠. 그는 자신이 심지도 않은 나무를 가지치기 하듯 조직도를 난도질하며 그것을 성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아침 폭풍 전의 속삭임처럼 이메일 한 통이 내 수신함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전사 타운홀 미팅 및 전략적 변경 공지. 나는 안건을 2번 훑어보았습니다. 최민준의 이름이 맨 위에 있었고 그가 직접 뽑은 측근들이 그 아래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내 이름은 없었습니다. 9년 동안 회사를 짓고 지키고 구해냈지만 나는 무대에서 지워져 있었습니다. 내 안의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압력이었죠. 터지기 직전까지 억누르고 있는 그런 종류의 압력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터질 때 누군가는 권한과 소유권의 차이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를 보기도 전에 소리부터 기억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을 때리는 값비싼 구두굽 소리, 마치 전쟁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울려 퍼졌죠. 양쪽 문이 열리자 최민주는 마치 바닥이 그를 위해 깔린 것처럼 걸어 들어왔습니다. 짙은 네이비 수트, 슬림한 타이, 고급 리더십 잡지 광고에서나 볼 법한 자세. 그의 미소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가 마이크와 자기 확신으로 증폭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0여 명의 직원들이 모인 강당은 경외심 때문이 아니라 계산을 하느라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누가 구조조정의 칼날 위에 서게 될지 궁금해하고 있었죠. 나는 언제나처럼 뒤쪽 구석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표정을 읽을 수 없게 한 채로요. 이곳에서는 눈에 띄지 않고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최민준 같은 사람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죠. 진짜 권력은 스포트라이트가 필요 없다는 것을요. 그는 민첩성이나 최적화 같은 단어들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수치와 유행어로 번쩍이는 슬라이드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그의 필살기 같은 멘트가 나왔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너무 많이 듣게 될 말이었죠. 제가 여러분을 위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그 말을 할 때마다 내 가슴 속에서 작은 불꽃이 튀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더 차가운 무언가였죠. 간단이라니
마치 3번의 구조조정과 글로벌 위기 속에서도 회사를 살려낸 직원들이 멍청해서 그의 천재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듯이 말입니다. 마치 경험이란 유통기한이 지난 것인 양 회의실 안의 사람들은 점심시간이면 잊어버릴 메모를 휘갈기며 예의 바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사람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굳게 담은 턱, 내리깐 눈, 폭풍을 감지했지만 제발 자기 책상만은 비켜가길 기도하는 사람들. 회의가 끝난 후 박수 소리가 잦아들기도 전에 나는 빠져나왔습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유리복도를 타고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드럽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죠. 한서연 본부장은 고인물이야. 그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마치 커피를 주문하듯 무심한 말투였습니다. 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듯이요.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를 지칭하는지 물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내 직감이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내 안의 떨림이 발끝까지 닿지 않도록 침착하게요. 만약 최민준이 나를 고인물, 유물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유리병 뒤에 갇힌 폭풍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다음 날 전사적인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경영진 타운홀 후속 조치, 성장을 위한 정렬. 첨부 파일은 그가 제안한 조직도 PDF였습니다. 나는 파일을 열어 권력의 선들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그의 에고를 위해 쌓아 올린 피라미드 같은 상자들. 아는 이름도 있었고 모르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재. 내 이름이 없었습니다. 9년의 시간, 3명의 CEO, 내가 구축한 시스템으로 절약한 수십억 원, 총알 포인트, 개조식 문장과 자신을 무적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남자와 슬라이드 한 장으로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나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겉으로는 차분했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팽팽하게 감겼습니다. 끊어지기 직전까지 당겨진 철사처럼. 그는 더 슬림한 해성 태클을 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죠. 다만 그는 누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지 몰랐을 뿐입니다. 이메일은 고요한 물에 떨어진 돌처럼 내 수신함에 도착했습니다. 제목, 회의실 비. 인사말도 문맥도 없이 장전된 총의 무게를 담은 짧은 단어들 뿐이었습니다. 나는 노트북을 천천히 덮고 재킷을 걸친 뒤 일어섰습니다. 내 사무실 밖 복도는 길고 고요했고 대리석에 부딪히는 구두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피할 수 없는 무언가를 향해 걸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폭풍 전의 첫 천둥 소리처럼요. 회의실 비는 내가 도착했을 때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블라인드는 꽉 닫혀 겨울 햇살을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머리 위 형광등이 윙윙거리며 테이블 위로 차가운 빛을 비췄습니다. 최민주는 상석에 앉아 실증난 체스말 하나를 내려다보는 왕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윤이 나는 나무 테이블 위에 팔을 올리고 손가락을 맞댄 채 쳐다보지도 않은 서류철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나는 그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겉으로는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모든 신경이 곤두서 있었죠. 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부서의 성과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가 마침내 눈을 들어 나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인상적이지 않더군요. 내 맥박은 느려졌습니다. 빨라진 게 아니라요. 인상적이지 않다. 나는 부드럽게 되뇌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판결문처럼 말을 풀었습니다. 한 본부장, 당신은 정체되었어. 당신이 구축한 툴은 구식이고 팀원들은 주도성이 부족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당신은. 그는 의도적으로 말을 멈췄습니다. 베일듯 날카로운 침묵이었죠. 당신은 대체 가능해. 대체 가능하다. 그 단어가 가슴에 돌처럼 떨어졌습니다. 무겁지만 텅 빈 소리를 내며 그는 그 말이 나를 무너뜨릴 거라 생각했겠죠. 그 몇 마디 음절이 9년의 건설, 구원, 희생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대신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가에 아주 희미한 움직임이었지만
그의 눈썹을 찌푸리게 하기엔 충분했습니다. 이게 재밌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짜증이 그의 침착한 가면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내가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진지하다는 게 웃겨서요.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걸 농담으로 생각한다면 차라리 지금 나가는 게 좋겠군요. 오늘 바로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몸을 앞으로 숙여 그의 자신감이 흔들리는 것을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럼 해고하세요. 나는 평온하고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뒤따른 침묵은 금방이라도 깨질 유리처럼 팽팽하게 늘어졌습니다. 이 회사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최민주는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말을 통째로 삼킨 듯 했죠. 나는 나가라는 말을 기다리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문으로 걸어가며 재킷 소매를 매무새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게임의 끝겜이라고 생각했겠죠. 이게 단지 오프닝수라는 것을 꿈에도 모른 채 그 회의에서 돌아왔을 때 사무실은 평소보다 더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벽들조차 대체 가능이라는 말을 엿들은 것처럼요. 그 단어는 상처가 아니라 경고종처럼 여전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문을 닫고 잠금 장치가 딸깍 소리를 내게 한 뒤 책상에 앉았습니다. 모니터 불빛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차분해 보이는 내 얼굴을 비췄습니다. 서성거리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전화기를 들어 외우고 있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김지영 이사. 신호가 2번 울린 후 침착한 목소리가 답했습니다. 접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무게감이 실린 침묵이 잠시 흘렀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 사람이 피드백인 척 포장하려 했지만 나는 책상에 팔꿈치를 괴며 대답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죠. 경고 사격이었어요. 날 내보내고 싶어 해요. 김 이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테이블 위로 종이가 스치는 듯한 소리였죠. 놀랍지도 않네. 놀라운 건 이겁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긴장되었습니다. 월요일 전략회의를 위한 이사회 안건 자료를 검토했어. 최상무가 올린 제안서가 있더군. 내 등줄기가 곧게 펴졌습니다. 계속하세요. 자네 역할을 외부 자문직으로 전환하라는 권고 아니야.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단어들이 와닿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시 말해 이사회에서도 제외하고 조직도에서도 빼겠다는 거지. 나는 유리창 너머의 스카이라인을 응시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먼 신호처럼 깜빡였습니다.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그걸 제출했군요. 당연하지. 김 이사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이거야. 한 줄을 승인 대기로 표시해놨더군. 주주 승인 필요. 입꼬리가 천천히 날카롭게 올라갔습니다. 승인 대기라. 나는 아이러니를 맛보듯 되뇌었습니다. 그래 그녀가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 그 차가운 회의 이후 처음으로 내 목구멍에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자물쇠가 돌아가는 소리처럼 조용하고 통제된 웃음이었죠. 그리고 그에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김 이사가 낮게 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가 승리를 확신하고 회의실에 들어오길 원해요. 내 목소리가 강철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발밑이 무너지기 직전까지 땅이 단단하다고 믿게 하고 싶어요. 그럼 내 쪽에서도 조용히 있을게. 김 이사가 대답했습니다. 준비 단단히 해. 아, 전 이미 준비됐어요. 나는 유리에 비친 내 모습을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몇 주 동안 나는 침묵을 지키며 그가 추측 위에 작은 제국을 건설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추측이란 건 현실과 부딪히면 빠르게 무너지는 법이죠. 통화를 종료하고 그가 그랬던 것처럼 손가락을 맞대고 의자에 등을 기대었습니다. 게임은 바뀌었고 나를 유물 취급하던 남자는 역사가 그것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 곧 배우게 될 참이었습니다. 내가 들어갔을 때 이사회실은 이미 반쯤 차 있었습니다. 낮은 목소리들이 유리벽에 부딪혀 울리고 있었죠. 아침 햇살이 블라인드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와
긴 마호가니 테이블 위에 날카로운 줄무늬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끝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게.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최민주는 몇 분 뒤 도착했습니다. 자신감과 향수 냄새를 풍기며 타이밍이 곧 권력이라 믿는 사람처럼요. 그는 테이블 상석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정치인처럼 악수를 청했고 의자 쿠션이 자리 잡기도 전에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가 따뜻하고 연습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비전을 더 날렵하고 강한 해성 태클을 위한 비전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에 슬라이드가 번쩍였습니다. 굵은 글꼴, 요새처럼 쌓인 유행어들, 효율성, 민첩성, 성장. 차트는 하나하나 전보다 더 높이 치솟았고 그의 목소리 톤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는 변화를 구원인 양 파는 일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가 나왔습니다. 공기를 무겁게 만든 바로 그 장표였죠. 전환, 한서연 본부장을 외부 자문 역할로 변경. 업무는 더 민첩한 주니어 직원들에게 재분배. 내 이름이 판결문처럼 허공에 걸렸습니다. 몇몇 이사들이 자세를 고쳐 앉으며 표정을 애써 중립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이사회 의장의 목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해당 레벨의 구조적 변경에는 주주 승인이 필요합니다. 승인을 받았습니까? 최민주는 여느 때처럼 매끄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기 중입니다만 문제 없습니다. 그게 내 신호였습니다. 사실 내가 차분하고 거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머리가 돌아갔고 최민준의 미소조차 연기 도중 얼어붙었습니다. 승인하지 않습니다. 그는 눈을 깜빡이더니 내가 농담이라도 한 것처럼 가볍게 웃었습니다. 한 본부장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당신에게는 그럴 권한이. 나는 서류철에서 문서를 꺼내 윤희나는 나무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려 의장 바로 앞에 멈추게 했습니다. 그걸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군요. 두 자리 건너 앉아있던 김 이사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검증되었고 유효합니다. 그녀는 사무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한서연 본부장은 한울홀딩스를 통해 51%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뒤따른 침묵은 너무나 완벽해서 프로젝터의 희미한 펜 돌아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최민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고 그의 침착함은 가장자리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가 더듬거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기울이며 유리처럼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최상무. 당신은 한 번도 묻지 않았으니까요. 의장은 천천히 등을 기대며 마치 폭탄이라도 되는 양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테이블 주변의 공기가 바뀌었고 중력이 기울었으며 소리 없이 권력이 재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최민주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정복했다고 생각한 왕국은 그가 다스릴 곳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소문은 이메일보다 빠릅니다. 내가 내 층으로 돌아왔을 때 공기는 달랐습니다. 더 희박해진 느낌, 마치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지나갈 때 대화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나와 눈을 마주치던 사람들은 이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조심스러움, 경계, 감사, 두려움. 어쩌면 그 둘 다였겠죠. 이런 곳에서 권력 이동은 지진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단층선에 너무 가까이 서 있지 않음으로써 살아남습니다. 나는 내 책상에 앉으며 표정을 중립적으로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침묵은 차가운 유리처럼 조여왔습니다. 이건 축하가 아니었습니다. 고립이었죠. 며칠 동안 최민주는 나에게 맞서지 않았습니다. 격렬한 연설도 쾅 닫는 문도 없었습니다. 대신 보복은 조용하고 정밀하며 의도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내 팀은 수년간 사용해온 두 개의 핵심 대시보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잃었습니다. 복구를 요청하자 효율화 때문이라는 핑계가 돌아왔습니다. 티켓에는 임원 지시사항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죠. 다음으로 내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내가 3분기 연속으로 이끌었던 클라이언트 미팅이 예고 없이 사라졌습니다. 초대장에는 최민준의 측근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더 나은 정려를 위해서요. 내가 물었을 때 그의 비서가 쾌활하게 짓거렸습니다. 나는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이것이 최민준의 새로운 게임이었습니다. 나를 대놓고 제거하는 게 아니라 가장자리를 깎아내며 아무도 눈치채기 전에 내가 무너지길 바라는 것. 뺄셈에 의한 죽음. 나는 모든 사건을 비공개 파일에 기록했습니다. 날짜, 시간, 스크린샷. 나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기록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가 침묵을 항복으로 착각했다면 그는 계산을 잘못한 것이니까요. 목요일 늦은 오후, 사무실이 비어가고 그림자가 유리를 가로질러 길어질 때 화면에 알림이 떴습니다. 사내 메신저, 발신자 없음, 회색 배경 위에 단어들만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모르시겠지만 본부장님이 글을 막으셨어요. 나는 맥박이 천천히 일정하게 뛰는 것을 느끼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러다 또 다른 줄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작성자가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 망설인 것처럼요. 그는 전 직장에서도 일했습니다. 3명의 여성 직원이 그 때문에 회사를 떠났어요. 나는 2번 읽었습니다. 글자들이 어둠 속의 성냥처럼 타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야망이 아니었습니다. 패턴이었습니다. 성과지표와 매력으로 위장한 포식자.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메시지가 사라지기 전에 스크린샷을 저장하고 창을 닫았습니다. 사무실 밖 도시의 불빛은 밤을 배경으로 차갑고 멀리 반짝였습니다. 그 정막 속 혼자가 되었을 때 나는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최민주는 끝나지 않았고 나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을. 그가 소문으로 지어진 전쟁을 원한다면 상대를 잘못 골랐습니다. 나는 헛소문이 아니라 증거로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때가 오면 시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외과 수술처럼 정교할 것입니다. 그 이메일은 나에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징후였죠. 월요일 늦은 밤, 내 수신함에 나타났습니다. 모르는 주소로 전달된 메일이었습니다. 제목도 내용도 없이 첨부된 스크린샷 하나뿐이었습니다. 헤더를 보고 속이 뒤집혔습니다. 발신, 최민준, 수신, 이사회 배포용, 제목 리더십 우려사항. 그 아래 적힌 단어들은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한서연 본부장은 업무 태만 징후를 보임, 다수의 전략회의 불참, 갈수록 비협조적임, 리더십 적합성에 대한 추가 검토 권고. 각 문장은 지문 하나 남기지 않고 죽이기 위해 겨냥된 계산되고 피 한 방울 없는 외과적인 절개였습니다. 나는 2번 읽었습니다. 맥박은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어 일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스크린샷 아래에는 익명의 발신자가 쓴 작은 회색 텍스트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받으신 거 아닙니다. 아, 나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어두운 계단에서 물이 흐르듯 차가운 기운이 등골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최민주는 정면으로 덤비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내가 눈앞에서 사라질 때까지 단어 하나하나로 나를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사무실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마치 막이 오르기 전의 무대처럼요.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빈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 방어 파일. 지금부터의 모든 움직임은 의미가 있어야 했습니다. 나는 데이터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취소된 회의의 타임스탬프, 접근 권한이 취소된 스크린샷, 나의 부재라고 주장된 시간과 편리하게 맞아떨어지는 모든 임원 지시사항들. 나는 날짜별로 폴더에 정리했습니다. 증거는 눈을 깜빡이지 않습니다. 증거는 잊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전화기를 책상 위에 뒤집어 놓고 이번 주 들어 3번째로 IT 지원팀에 전화하기 전에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 목소리는 차분했고 모든 단어는 계산되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파일을 암호화된 드라이브에 저장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편집증이 아니었습니다. 프로토콜이었습니다. 수요일이 되자 조용한 압박은 숨막히는 무언가로 변했습니다.
내가 방에 들어서면 대화가 멈췄습니다. 묻지도 않고 받았던 초대장들이 내 달력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불안을 더 차가운 무언가로 바꾸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몇 년 전 내가 멘토링했던 주니어 분석가가 내 사무실 문 밑으로 접힌 쪽지를 밀어 넣었습니다. 이름은 없었고 잉크로 갈겨 쓴 8단어뿐이었습니다. 금요일 최 상무님 일정을 확인하세요. 윤리위 준비. 나는 공용 포털을 통해 로그인했습니다. 주변 공기가 윙윙거리는 듯했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사회 전략, 리더십 재편이라는 제목의 비공개 회의, 참석자, 최민준, 윤리위원 2명, 그리고 의도를 명확히 보여주는 한 줄, 퇴사 권고안 확정. 대화도 검토도 아닌 기업의 언어로 포장된 판결이었습니다. 나는 탭을 천천히 닫으며 서리처럼 내려앉는 침묵을 느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나를 사냥하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내가 그가 설치한 모든 덫의 지도를 만들고 있었다는 건 꿈에도 모른 채. 그리고 그가 내가 덫에 걸릴 거라고 생각한 그날, 땅은 그의 발밑에서 꺼질 것입니다. 목요일 아침,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그의 것도, 그들의 것도 아닌 나의 결정이었습니다. 나는 검은 가죽 서류철을 들고 의장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손에 쥐어진 무게가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김 이사는 이미 앉아 있었고 게임 중반에 체스 선수처럼 차분했습니다. 내가 문을 닫으며 부드러운 딸깍 소리를 내자 의장이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올려다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는 우리 사이의 테이블 위에 서류철을 내려놓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 서류철 안에는 분노나 이론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었죠. 나는 첫 번째 문서 세트를 윤이 나는 나무 위로 밀었습니다. 접근 권한 취소 로그 스크린샷, 타임스탬프가 찍힌 취소 내역, 내가 참석해야 할 회의에서 나를 배제한 일정 변경 내역들. 그 다음은 최민준이 이사회에 보낸 이메일, 나의 업무 태만을 주장하며 하이라이트 표시하고 주석을 달아 날짜를 기입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계속하자 의장의 눈썹이 내려갔고 손가락을 맞대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다음은 음성 메모들, 변경 사항이 임원 지시 사항임을 확인해주는 녹음된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작은 스피커가 침묵을 채우도록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한 본부장님. 그 제안은 상부 운영팀에서 설정했습니다. 그의 눈길이 김 이사에게 향했고 그녀는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휘 개통 프로토콜을 검토했습니다. 그녀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최상무의 사무실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서류철 뒷주머니에서 더 얇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직원 진술서들, 익명이지만 상세한 내용들, 갑작스러운 강등, 속삭이는 협박, 퇴사를 종용하는 조용한 압박에 대한 묘사들, 하나하나가 그가 나에게 쓴 전술의 거울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제자리에 놓이자 환기구의 희미한 소리를 제외하고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의장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상당히 절제해서 처리했군요. 다리를 불태우러 온 게 아닙니다. 나는 유리처럼 투명하고 단단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만든 것을 보호하고 그가 다른 누구에게도 이런 짓을 하지 못하게 막으러 온 겁니다. 그는 등을 기대었습니다. 결정이 목소리에 묻어났습니다. 윤리위원회를 소집하겠습니다. 정식 검토 절차를 밟죠. 그도 소명할 것이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습니다. 나는 나가기 위해 일어서며 간단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류철을 잡으려던 순간 다른 무언가가 내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안감 속에 들어있는 작은 표시 없는 USB 드라이브. 김 이사가 몰래 넣어둔 게 분명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중에 내 사무실의 사적인 공간에서 나는 그것을 꽂았습니다. 하나의 오디오 파일, 오만함으로 날선 최민준의 목소리. 그 여자는 1분기를 못 넘겨. 나는 2번 다시 재생했습니다. 그 말들이 연기처럼 모든 음절을 감아 올렸습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였고 차갑고
부인할 수 없으며 그의 사건에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내 암호화된 드라이브에 저장하고 굵은 글씨로 마지막 수라고 라벨을 붙였습니다. 회의가 열리면 최민주는 자신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며 들어올 것입니다. 그는 칼날이 이미 돌려져 자신의 심장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방은 너무 밝았습니다. 햇살이 윤이 나는 테이블 위로 쏟아져 모든 것을 반짝이게 했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비해 너무 깨끗했습니다. 12개의 의자 10명이 채워졌습니다. 윤리위원회는 뻣뻣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고 최민준이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완벽하게 닦인 미소, 갑옷처럼 그를 단단히 감싼 자신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매끄럽게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속였던 그 기름칠된 매력적인 목소리였죠. 우리가 직면한 이 상황은 단순한 운영상의 불일치, 일하는 스타일의 충돌일 뿐 그 이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잠시 멈춰 스포트라이트처럼 시선으로 방을 훑었습니다. 해성테크는 민첩성이 필요합니다. 제 역할은 효율성을 보장하는 것이고 불행히도 특정 개인이 구조적 결정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눈은 나를 벽지 취급하듯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서연 본부장은 자산이었습니다. 그가 목소리 톤을 부드럽고 유감스러운 척 낮추며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달 동안 그녀는 핵심 프로젝트에서 손을 뗐고 협업을 거부했으며 팀 간의 긴장을 조성했습니다. 이것은 비위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발전에 관한 것입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 침묵은 의도적이었습니다. 그는 승리가 자신의 것이라 확신하는 사람처럼 손을 포개며 뒤로 기대 앉았습니다. 나는 즉시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적이 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 침묵이 그의 피부를 짓누르는 것을 느끼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에 관한 이야기라면 거기서부터 시작하죠. 나는 내 앞에 폴더를 열고 문서를 하나씩 테이블 위로 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최상무가 내가 놓쳤다고 주장하는 모든 회의의 타임라인입니다. 하나하나가 그의 지시로 취소되거나 재배정된 것들입니다. 시스템 접근 권한이 취소된 스크린샷들, 타임스탬프가 찍힌 이메일, 모든 제한 조치의 출처를 확인해주는 통화 기록들. 이건 의견이 아닙니다. 나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록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USB 드라이브에 손을 뻗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것. 나는 스피커 시스템에 그것을 꽂으며 계속했습니다. 2주 전 녹음된 최민준의 육성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멸균된 방을 차갑고 딱딱하게 채웠습니다. 그 여자는 1분기를 못 넘겨 미묘하지만 날카로운 동요가 위원회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나는 아직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김 이사가 말할 때까지요. 인사팀 로그에 따르면 이 지시들과 관련된 다수의 사규 위반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녀가 명료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표적 공격이었죠. 그때 무언가가 깨졌습니다. 방안이 아니라 최민준 안에서요. 그의 침착함은 압력을 받은 유리처럼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는 앞으로 몸을 숙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다들 저 여자가 날 함정에 빠뜨리게 놔둔 거라고. 나는 마침내 물처럼 고요한 눈으로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아니, 그가 겨우 들을 수 있을 만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과소평가한 그날 당신 스스로 덫을 놓은 거야. 의장이 일어서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즉시 효력 발생으로 최민준 상무는 해고 심사를 위해 직무 정지됩니다. 보안팀이 밖으로 안내할 겁니다. 2명의 보안 요원이 다가오자 최민준의 얼굴은 불신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이번만큼은 연설도 매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과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최민준은 헤드라인이나 고별 연설 없이 떠났습니다. 그의 비전 있는 리더십을 칭송하는 전사 메일도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유리 아트리움에서의 샴페인 송별회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증발했습니다. 임직원 명부에서 지워진 이름, 벽에서 지워진 그림자, 그리고 뒤따른 침묵 속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대화 소리는 덜 연습된 것처럼 들렸습니다. 웃음소리가 폭풍우를 뚫고 들어온 햇살처럼 휴게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입 밖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 느꼈습니다. 그 변화를. 이틀 후 이사회가 나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차가운 소환장도 덫처럼 꽉 닫힌 블라인드도 없었습니다. 내가 들어서자 의장이 일어서서 금박으로 내 이름이 새겨진 봉투를 윤희나는 테이블 건너로 내밀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발령장, 전략운영본부장. 잠시 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직함은 내 추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소음이었고 실제로 중요한 일로부터의 방해물이었죠.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걸 받아들인다면 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될 겁니다. 의장의 눈썹이 들렸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3가지입니다. 나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첫째, 새로운 윤리적 리더십 강령, 협상 불가입니다. 둘째, 최민준이 배제시켰던 모든 팀원에게 부서 재건에 대한 발언권을 줍니다. 그리고 셋째, 나는 마지막 조건의 무게가 자리 잡도록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우리는 일어난 일을 묻어두지 않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배웁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죠. 다음 날 아침, 내 사무실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더 넓어진 건 아니었지만 더 가벼웠습니다. 내 의자를 잡아당기는 보이지 않는 손도, 밖의 유리벽에서 퇴출을 모의하는 속삭임도 없었습니다. 나는 최민준의 옛 명패를 내가 직접 만든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정직은 선택이 아니다. 단순한 단어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선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한동안 서서 차가운 유리에 손가락을 대고 나를 이곳으로 이끈 길을 기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떠날 때 남았던 밤들. 내 이름조차 모르는 회사를 구하기 위해 썼던 수표. 오만이 스스로를 권위로 착각했을 때 견뎌낸 침묵. 권력은 회의에서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먹을 내리치거나 슬라이드를 유행어로 도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인내심, 정밀함, 그리고 소음이 제 갈 길을 가게 놔둘 때와 조용히 타격할 때를 아는 것입니다. 그 메아리는 어떤 박수보다 오래 갑니다. 내가 책상으로 돌아섰을 때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아침 햇살에 금빛으로 타올랐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공기가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능성처럼 느껴졌습니다. 폭풍은 나팔을 불며 자신을 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 모여들고 그림자 속에 켈리를 틀며 터질 때 모든 것을 바꿉니다. 권력은 회의에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닙니다. 너무 늦을 때까지 아무도 보지 못하는 조용한 폭풍이 되는 것입니다. 일어난 모든 일을 되돌아볼 때 하나의 진실이 두드러집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전략입니다.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수입니다. 몇 주 동안 나는 증거를 하나씩 쌓아 올리는 동안 그가 이기고 있다고 믿게 두었습니다. 진짜 힘은 회의에서 소리치는 게 아니니까요. 그것은 명확성, 진실성,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이야기를 쓰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직장에서, 인생에서 당신만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들의 소음에 맞설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정의하는 당신의 모습에 굽힐 필요도 없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모든 것을 기록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묻어버리려 할 때도 당신의 가치를 아세요. 언젠가 그 조용한 힘이 가장 큰 승리가 될 테니까요. 어둠 속에서 싸우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지 알기에 제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댓글로 말해주세요. 물러서거나 버티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그것이 당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런 대화가 중요하다는 신호가 됩니다. 자신의 힘을 상기해야 할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회복력, 정의, 통제권을 되찾는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을 잊지 마세요. 믿으세요.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요. 이곳에서는 당신의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함께 목소리를 냅시다.